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한 건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한방눈으로 시작했죠.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를 바라보던 박재만은 문득 아내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준영이랑 잘 지내요. 약속해 주세요. 침대에 누워 겨우 힘을 내 손을 꼭 잡았던 그 순간이 마치 어제처럼 선명했어요. 벌써 3년이 지났구나. 박재만은 텅 빈 방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66해를 살아오는 동안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건설사 부장으로 30해를 일하면서도 필요한 말만 하는 성격이었죠. 동료들은 그런 그를 묵직한 바위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갑자기 탁 소리와 함께 집안의 불이 꺼졌어요. 전기가 나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던 박재만은 손에 들린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준영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습니다. 뚝, 뚝, 뚝.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3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봤지만 답장도 오지 않았죠. 이대로 있다간 안 되겠구나. 창밖은 이미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날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추위는 더해갔어요. 집안의 온도계는 영상 12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박재만은 두꺼운 패딩 점퍼를 걸치고 신발장에서 장화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사줬던 장갑을 끼고 목도리를 단단히 감았어요. 준영이네라도 가봐야겠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은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었어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오는 데만 15분이 걸렸죠. 버스는 끊긴 지 오래였고 택시를 잡으려 해도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걸어가는 수밖에 없겠구만. 박재만은 길게 뻗은 대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걸어서 1시간 반은 좋게 걸릴 거리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캄캄한 하늘에서 내리는 눈발을 맞으며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눈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재만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죠. 1시간 반 동안 걸었을까요? 마침내 그의 눈앞에 아들 준영의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30층짜리 고급 주상복합이었어요. 준영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IT 스타트업을 창업해 꽤 성공한 편이었죠. 드디어 도착했구나.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숨을 고르던 박재만은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27층 2827호. 아들 부부가 사는 집이었죠.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최윤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나야 아버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현관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27층에 도착해 벨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최윤서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아버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전화라도 한 통 하셨어야죠. 박재만은 눈앞의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33세 최윤서는 늘 세련되고 당당했어요. 결혼 초기만 해도 그에게 다정했지만 요즘은 점점 거리감을 두는 느낌이었죠. 집에 전기가 나가서. 준영이는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이에요. 곧 끝나고 오겠다고 연락은 왔는데. 최윤서의 말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재만은 고개를 살짝 돌려 안을 들여다봤죠. 식탁에는 와인 2잔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이라도 있나? 최윤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님, 죄송한데 지금은 좀 곤란해요. 준영이가 오면 연락드릴게요. 이런 날씨에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박재만이 뭐라 말하기도 전에 최윤서는 현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발이 문턱에 걸렸어요. 균형을 잃은 박재만은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죠. 아이고, 괜찮으세요? 최윤서는 놀란 듯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박재만은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그때 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내려다보니 장화가 한짝 벗겨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곤란해요. 나중에 오세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최윤서는 단호했어요. 준영이가 들어오는 건 한참 뒤에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네. 그리고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박재만은 문 앞에 홀로 서 있었어요. 한 짝의 장화만 신은 채로. 다른 한 짝은 현관 안에 남겨진 채 말이죠. 이럴 수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삼키며 박재만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이제는 문전박대를 당하다니. 특히 오늘 같은 날에 아파트를 나서자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한 짝의 장화로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박재만은 남은 장화마저 벗어들고 맨발로 눈길을 걷기 시작했죠. 차가운 눈이 발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건 가슴속에서 느껴지는 서늘함이었어요. 아들이, 내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박재만은 맨발로 눈길을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의 발자국은 눈 위에 깊게 패였지만 이내 새로 내리는 눈에 덮여 사라져갔습니다. 맨발로 눈길을 걷는 고통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몇 발자국 걸을 때마다 발가락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박재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이 얼어붙고 감각이 사라져갈수록 오히려 마음은 선명해졌어요. 준영아. 아들 이름을 부르며 그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9살 준영이와 함께 호빵을 사 먹었던 날이 떠올랐어요. 작은 손으로 따끈한 호빵을 들고 웃던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아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엄마도 좋아할 텐데. 당시 아내는 감기로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 부자는 아내를 위해 호빵을 사들고 집으로 달려갔었죠. 그때 준영이의 순수한 웃음이 지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준영이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날이었어요. 아내는 이미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치료비와 등록금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죠. 결국 박재만은 자신의 퇴직금 일부를 당겨 썼습니다. 그때 준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그 말을 듣고 박재만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내 자랑이다. 공부만 열심히 해. 준영의 결혼식 날도 선명했습니다. 아내 없이 홀로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한 날이었죠. 신부 윤서를 처음 봤을 때는 참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준영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축사를 하며 눈물을 참느라 애썼던 기억이 났어요. 어이, 박씨.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박재만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김아분 아주머니가 가게 앞에 서서 그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런 날씨에 맨발은 왜 걸어요? 큰일 나겠네. 김아부는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 슬리퍼 한 켤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라도 신어요. 발이 다 얼었잖아. 박재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이 가까워요. 무슨 소리예요? 이러다 동상 걸려요. 어서 신어요. 하지만 박재만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그저 묵묵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아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1시간 후 박재만은 마침내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붉은 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집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들어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죠. 서랍에서 촛불을 꺼내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어두운 집 안을 비췄어요. 박재만은 서류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중요한 서류들을 모아두던 곳이었죠. 서류함을 열어 부동산 관련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집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직 집은 4명이구나. 아내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결혼한 후 집을 아들 명의로 바꿀까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루고 미뤄왔죠. 결국 아직 이 집은 법적으로 박재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어요. 촛불빛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창에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66해를 일하며 굵어진 손, 주름진 얼굴, 그리고 맨발의 모습이 바로 자신이었죠. 내가 이들에게 너무 많은 걸 줬구나. 박재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박재만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발바닥에 난 멍이 욱신거렸지만 그의 마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단단한 결심을 한 덕분이었죠. 창밖을 내다보니 눈은 그쳤고 전기도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아침 식사도 거른 채 박재만은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엔 잘 꺼내 입지 않던 정장을 골랐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사준 넥타이를 맸죠. 서류 가방에는 어젯밤 확인했던 집 서류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부동산 중개소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오상훈 부동산 사장은 박재만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이구, 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로? 박재만은 말없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집 팔겠습니다. 오상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요? 아드님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팔고 싶어요.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낮게 해도 좋습니다. 오상훈은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어요. 그는 박재만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 단단한 눈빛에서 결심이 확고함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연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나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라서요. 오상훈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는 냉철하지만 정중한 중개인이었습니다. 남의 사정을 깊이 캐묻지 않는 성격이었죠. 요즘 부동산이 안 좋아서. 그래도 박 선생님 댁은 위치가 좋으니 빨리 나갈 겁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박재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안에 계약이 됐으면 합니다. 일주일요? 그건 좀. 최대한 서둘러 주십시오. 오상훈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급하게 집을 찾는 분이 계세요.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박재만의 집에는 세 팀의 구매 희망자들이 다녀갔어요. 저녁 무렵 오상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보러 오셨던 첫 번째 분이 구매 의사를 밝히셨어요. 내일 계약하자고 하십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계약금은 2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내일 몇 시에 가면 될까요? 계약 시간을 정하고 전화를 끄는 박재만은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 아내와 함께 아들을 키웠던 추억이 깃든 공간을 떠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박재만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아내의 사진이 놓인 거실 선반, 준영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걸린 벽, 부부가 함께 고른 소파. 모든 것에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여보. 하지만 이제는 내 삶도 찾아야 할 때야. 다음 날 오전 박재만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계약을 마쳤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계약금 2천만 원을 통장에 입금받고 그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집을 팔았다. 다음 주까지 내 짐을 정리해라. 단 한 줄의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세월과 하루 전 맨발로 걸었던 그 길의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박재만은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였습니다. 박재만이 휴대폰을 다시 켰을 때는 오후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23통과 문자 15통이 가득했어요. 모두 준영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문자를 열어보았죠. 아버지,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박재만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침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역시 준영이었죠. 여보세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집을 파셨다니요? 농담이죠? 박재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농담 아니다. 오늘 계약했고 계약금도 받았어. 하지만 왜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어제 집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박재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녹아내린 눈이 도로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제 내 집에 갔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네. 전기가 나가서 내 집에 갔었어. 1시간 반을 걸어갔지. 어제요? 그런데 왜 저한테 연락도 안 하시고? 연락했다. 4번이나. 받지 않았잖아. 준영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는 뭐라 변명하려는 듯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아내가 나를 문전박대했다. 맨발로 쫓겨났지. 아버지, 그게. 윤서가 그럴 리가. 넌 없었어. 회의 중이라고 하더군. 박재만의 말에 준영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어요. 어제 저녁에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었어요. 회의는 핑계였고. 그래, 알고 있다. 내 아내는 손님이 있었으니까.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이야기 좀 해요. 늦었다. 계약금도 받았고 다음 주면 이사 갈 거다. 어디로요? 저한테도 알려주셔야죠. 박재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전화로 아들이 볼 수 없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럴 필요 없다. 앞으로는 각자 살자. 아버지, 그럴 순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재만은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에게 너무 많은 걸 줬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다. 전화를 끊기 전 준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박재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다시 끈 그는 서랍에서 새 집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 전단지들을 꺼냈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문을 열자 준영과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준영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윤서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준영이 현관문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박재만은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다 정해진 일이다. 다음 주까지 내 물건들 가져가라. 아버님, 윤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제는 제가 너무 실례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재만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후에 새 집을 보러 간다. 너희 짐은 창고에 모아두겠다. 말을 마친 박재만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준영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서재로 들어간 그는 창문 너머로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이 시작될 터였죠. 다음 날 아침 박재만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어요. 어제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었습니다. 오전 11시 오상훈 부동산 사장이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새 집. 어떤 곳이 좋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박재만은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신혼여행으로 갔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의 사진이었죠. 청명한 하늘 아래 소박한 집들이 모여있던 그곳에서 아내는 유독 행복해 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보? 아내의 말이 귓가에 생생히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박재만은 사진을 다시 앨범에 넣고 조용히 덮었습니다. 딱 맞추기라도 한 듯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오상훈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볼 집은 총 3곳입니다. 먼저는 시내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교외의 단독주택이고요. 차에 올라타며 오상훈이 설명했습니다. 박재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첫 번째 집은 너무 외진 곳에 있었고 두 번째 집은 너무 낡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박재만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여기다. 작은 시골 마을의 끝자락 마당이 넓은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트인 들판이 보였고 뒤로는 낮은 산이 있었어요. 집 앞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작은 텃밭이 조성되어 있었죠. 마음에 드세요? 여기는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고 주변 환경도 좋습니다. 다만 교통이 좀. 박재만은 오상훈의 말을 끊었어요. 계약하겠습니다. 벌써요? 아내도 한번 보시고.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집을 둘러보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영이었어요. 박재만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집에 갔는데 안 계시길래. 새 집 보러 왔다. 어디요? 저도 같이 봐야죠.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박재만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필요 없다. 이미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 아버지,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 좀 제대로 이야기해요. 전화기 너머로 준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박재만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내 새 출발을 방해하지 마라. 전화를 끊은 후 박재만은 오상훈과 함께 계약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했기에 나머지 돈으로는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해가 저물 무렵 박재만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준영과 윤서가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준영이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왜 왔니? 제발. 준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윤서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박재만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이런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럴 기회는 이제 없어. 난 결정했다. 아버지,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박재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다.
내 집은 이미 구했다. 어디요? 우리도 가까이 이사 갈게요. 준영아, 박재만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계약한 건 되돌릴 수 없어. 창백한 얼굴의 윤서는 침묵했고 준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재만은 그들 사이를 지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내 물건들 정리해라. 그날 이사 간다. 문을 닫으며 박재만은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어요. 이사 날이 밝았습니다. 박재만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서서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맞이하는 아침이었죠. 30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묵직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오늘이구나. 박재만은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짐은 포장되어 있었고 필요한 것만 남겨두었죠. 아내의 사진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몇 가지 의류와 생필품뿐이었어요. 아들 준영의 물건들은 이미 지난주에 모두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박재만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준영이 물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인생이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야. 오전 8시 약속대로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어요. 짐을 싣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잠그기 전 박재만은 잠시 집 안을 바라보았어요. 빈 공간에 맴도는 추억들이 그를 붙잡는 듯 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녕. 조용히 인사를 건네고 문을 닫았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열쇠를 맡기고 그는 이삿짐 트럭을 따라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후 박재만은 새 집 앞에 서 있었어요. 햇살이 마당의 감나무를 비추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집 주변으로는 몇몇 이웃집들이 보였고 멀리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죠.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이삿짐을 옮기고 집안을 정리하는데 하루가 꼬박 걸렸어요. 저녁이 되자 박재만은 마당에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와 함께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재만은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흙을 파고 돌을 골라내는 작업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치유가 되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담 너머로 이웃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60 중반으로 보이는 푸근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네, 어제 왔습니다. 혼자 사세요? 텃밭 가꾸시나 봐요. 박재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 해보는 거라 서툴지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집에 묘종이 좀 있어요. 방울토마토랑 상추, 고추 어때요? 그렇게 시작된 텃밭 가꾸기는 박재만의 일상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자라는 작물들을 살피는 일이 그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며 땀을 흘리는 동안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한 달이 지나자 텃밭에서 첫 수확물이 나왔습니다. 직접 기른 방울토마토의 맛은 그 어떤 과일보다도 달콤했어요. 박재만은 수확한 채소들을 조금씩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웃들도 각자 기른 채소나 과일, 때로는 반찬을 들고 찾아왔어요. 박씨,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해요. 동네 주민들이 다 모여요. 이웃 아주머니의 초대에 박재만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갔어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박재만은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존중받는 느낌,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의 소속감이었다는 것을요. 여보,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박재만은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뺨을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이 발은 어쩌다 이렇게 됐소? 동네 목욕탕에서 만난 이웃 할아버지의 물음에 박재만은 발을 살짝 움츠렸습니다. 발바닥 가장자리와 발가락 쪽에는 아직도 옅은 멍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이미 2달이 지났지만 그날의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요? 겨울에 좀 다쳤습니다. 박재만은 적당히 얼버무렸어요. 그날 밤 맨발로 눈길을 걸었던 일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지만 발에 남은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때로는 밤중에 욱신거리며 그를 깨우기도 했죠. 조심해야지.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작은 상처도 크게 번질 수 있어. 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재만은 문득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사 온 지 벌써 3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그는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일상을 즐겼고 이웃들과 가까워졌죠. 점심때면 가끔 동네 할머니들이 직접 담근 김치나 반찬을 들고 찾아왔고 저녁에는 마을 회관에서 이웃들과 함께 TV를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에 도착한 박재만은 우편함을 열었어요. 고지서 몇 장과 함께 택배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아들 준영이 보낸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집 안으로 들어와 택배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양말 3켤레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신지 걱정됩니다. 어머니 기일이 다가오네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찾아뵙고 싶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락 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마이너스 준영 올림. 박재만은 편지를 내려놓고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아내의 3주기였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준영과 함께 묘소를 찾아갔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졌죠.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준영에게 답장을 쓰려다 멈추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박재만은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아내가 좋아했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내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죠. 미움은 우리를 병들게 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아내는 늘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자신은 그런 아내와 달랐기에 지금 이렇게 홀로 남게 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라.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박재만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준영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택배 받으셨어요? 응, 받았다. 다음 주 수요일은 어머니 기일인데 찾아뵈도 될까요? 박재만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내 어머니는 늘 용서하는 사람이었지. 아버지, 수요일 아침 11시 묘소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고 박재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텃밭에 나간 박재만은 처음으로 고추를 수확했어요. 빨갛게 익은 고추들이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상이었죠. 이웃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고추장을 담가볼 생각에 설레기도 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박재만은 고추를 따며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발바닥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때로는 상처가 있어야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요일 아침 박재만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아내의 묘소로 향했어요. 멀리서 준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홀로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재만이 다가가자 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말 대신 박재만은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들과 함께 아내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내를 추모했어요. 내 어머니가 늘 말했지. 준영이랑 잘 지내요라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됐다. 각자의 길을 가졌구나.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손자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박재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가마. 하지만 지금은 내 시간이 필요해. 두 사람은 함께 묘소를 내려왔습니다. 이별의 시간 준영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발은 괜찮으세요? 이젠 괜찮다. 상처는 아물게 되어 있으니까. 그날 밤 홀로 집으로 돌아온 박재만은 텃밭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발끝에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바람이 불어오며 그의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해주는 것처럼요. 박재만은 미소 지으며 내일 심을 씨앗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으니까요.